예, 그럼 지금부터 AI 인프라 첨단산업 고도화 대응 폭발 사고 예방 전문 인력 양성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원 강민관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위원님이 주최하시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첨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폭 전문 인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고 바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폴리텍대학 신동재 운영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정경훈 기획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박상호 경기 북부 추진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원 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하형소 안전보건사업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용원 센터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에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신동재 운영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이사 신동재입니다. 오늘 AI 인프라 첨단산업 고도화 대응 폭발 사고 예방 전문 인력 양성 국회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술사회 등 관계기관 여러분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설,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등 첨단 산업의 고도화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대형화와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폭발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폭발 사고 예방은 단순한 설비 관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설비를 적용하며 설치와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와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공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교육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산업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폭발 사고 예방 분야의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개회사를 해주신 신동재 운영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하형소 안전보건사업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하형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님과 행사를 준비하신 신동재 운영이사님을 비롯한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도체, 2차전지, 정밀 석유화학 분야에서 첨단 산업의 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정밀해질수록 에너지 밀도는 극대화되고 사고 시의 파괴력은 비약적으로 커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많이 설립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는 한 번의 열 폭주가 대규모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될수록 가연성 특수가스의 사용량과 유량이 늘어나며 잠재적 폭발 에너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 역시 정밀화 고효율화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고온 고압의 운전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위험 공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폭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정 설계 단계부터 폭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엄격한 점검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방폭 전문 인력의 양성은 법적, 행정적 지원 인프라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의 고견이 방폭 전문 인력 양성에 큰 미끄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첨단 산업의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폴리텍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내시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님들과 참석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입니다. 인사 말씀은 써준 게 여기 유인되어 있는데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구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협회에서 참여하신 우리 전문가가 준비한 자료 중심으로 오늘의 주제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제 여쭸더니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40도, 60도 기준과 관련해서 약간 이견도 있고 현재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우리 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은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김태선 의원님께서 주최해 주신 거 보니까 지역이 울산이시네요. 그래서 울산 지역이 이제 화학에 집중된 지역으로서 노후화라 그럴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어서 염려들이 많을 텐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뜻깊은 오늘 자리를 주최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지금 우리 사용하는 물질이나 또 여러 기술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시대에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를 논의하시는 것은 정말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논의가 기초가 되어서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제도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리를 우리 폴리텍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관하신 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 이사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께서 직접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또 관련 박사님, 교수님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 안전협회 입장에서도 화학 컨설팅이나 뭐 PSM은 대한산업안전협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어제 CJ 어디도 P등급 맞았다고 행사하고 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많이 배워가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쪽 전문 협회도 계시고 또 우리 소방기술사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관련 분야 전문가들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폴리텍이 열어준 오늘의 자리가 앞으로 더 좋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와 보니까 소방이 약간 이질적인 그런 존재이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출발점이 되는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박경환입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화재 안전 전문가로 40년 동안 소방청의 든든한 동반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기술에 소방기술사들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석유류 등 위험물의 화재 폭발과 관련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기술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국민의 안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석유류 등 위험물 시설에 발생하는 가스와 증기에 의한 폭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 시설은 잠재적인 점화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방폭 전기 시설을 설계, 설치, 유지, 관리하는 전문가의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등 기타 법령에서 아직 이런 전문성에 대한 올바른 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ISO 60079에서 제시되는 기준들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 싶게 요청을 하지만 국내법의 토대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 같은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이송, 판매, 사용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고에 대해서 방폭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 비숙련공에 의한 설치, 비전문가에 의한 감독과 유지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 소방청은 위험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제도적인 보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아직은 방폭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폭시설과 관련된 소방 분야의 한국소방기술사회의 회와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협회,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등이 같이 협력하여 통일된 제도적인 틀과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앞으로 이들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태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지역구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도시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오늘 폭발사고 예방 전문 인력 양성 국회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산업계,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 현장의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설비와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이 늘어나면서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위험 지역 구분, 반폭 설비 설치, 점검과 유지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폭 설비 공사가 일반 전기 공사처럼 진행되거나 전문 인력 없이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점검이 형식에 그치기 쉽고 사고 위험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한 대표적인 산업 도시입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최근 5년간 울산의 화학사고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의 약 5배에 달합니다. 노후 설비가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폭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점검과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폭발 사고 예방은 설계와 시공, 운영과 점검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산업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고 폭발 사고 예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해법을 함께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국회의원 김태선. 예, 다음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오늘 토론회를 위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입니다. AI 인프라 첨단산업 고도화 대응 폭발사고 예방 전문 인력 양성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선 의원님과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 여러분, 풍성한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아주신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단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 고도화에 발맞춘 사고 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산업안전 표준을 높이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상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뒤로 가셔서 뒤에 좀 가셔야 되니까. 예. 네, 찍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은 이제
다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오신 분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나와서 여기 오셨으니 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사진에 잘 나올 겁니다. 찍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 기조 강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듣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던 이제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첨단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방폭 전문 인력 양성 방향을 주제로 한국방폭산업진흥연구회 김기회 회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폭산업진흥연구회 회장 김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첨단 산업과 폭발 사고 예방 인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첨단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딱 10년 전에 이창호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죄송합니다. 이세돌입니다.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제가 이세돌입니다. 어제 뉴스 봤는데 그분이 아마 딱 한 번을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보통 생각하기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처럼 쉽게 우리 생활에 파고들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을 보게 되면 탄소 중립에 따라서 지금 수소 경제 가속화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반도체, 2차 전지의 제조 시설들이 대형화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 뒤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그리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그 안전 중에서도 방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에 작은 스파크 하나가 국가 기관 산업의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가진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과거의 규제 대응형에서 앞으로는 선제적 기술형 안전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폭인데 방폭은 기존의 가스 누출에 따른 화재, 폭발에 대한 그 규제 대응이 아니고 향후는 이런 첨단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조 강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첨단 산업 변화에 따라서 방폭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원의 변화입니다. 수소, 암모니아 등 가스 폭발 위험군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과 방폭과의 융합입니다. IoT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AI를 통해서 사고 예측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방폭 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표준의 강화입니다. ICEX나 ATX 등 국제 인증 요구 사항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폭과 관련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의 ICX하고 국제표준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ICEX의 OD205에 의해서 수소 전용 인증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그다음에 충전, 활용 설비에 대한 통합 인증 절차가 2004년부터 강화가 되었고 기존 개별 부품 인증을 넘어서 충전소 전체에 대한 ISO 19880을 기반으로 한 통합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IC TC31 방폭과 관련되어 있는 TC입니다. TC31에서는 방폭 구역 내 로봇과 드론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인 전용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CRA 2024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산업용 기기, 특히 이제 방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계에 의한 보안 디자인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X COPC의 수소 안전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인증하는 EX011의 단위가 신설돼서 수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에 요즘 나오는 첨단 로봇과 관련돼 있는 방폭과 연관된 미쓰비시에서 나온 동영상입니다. The next era of plant inspections begins now. X-Rover, an explosion-proof, autonomous robot that takes over routine plant inspections, ensuring safety and efficiency in hazardous areas. X-Rover performs real-time meter monitoring, capturing and transmitting data digitally to the cloud, allowing humans to focus on analysis and decision-making. Equipped with a thermal imaging camera, microphone, gas detector, and surveillance camera, X-Rover detects abnormalities before they escalate into critical issues. Elevate plant operations with X-Rover. Smarter, safer, and more efficient. In situations where human response is difficult, X-Rover acts as the first responder to abnormalities, instantly following remote commands to ensure rapid, safe, and precise operations. In critical situations, reaching the problem is just as important as solving it. With industry-leading mobility, X-Rover conquers stairs, obstacles, and confined spaces, ensuring inspections and emergency response even in situations where human access is difficult. X-Rover, there when it matters most. 이렇게 산업은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폭 인력은 석유화학이나 LPG, 분진 발생 공장을 대상으로 했다면 향후는 수소, 배터리, 반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존의 전기, 기계 설비에 대한 인증 준수에서 앞으로는 IoT 센서를 활용하고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기존의 사후 주기적인 정기 점검에서 향후는 선제적 대응에 의한 실시간 예지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기존의 단순한 방폭 구조 이해하는 수준에서 향후는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특히 수소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분자가 매우 작고 확산 속도가 빨라서 최소 점화 에너지 또한 극히 낮자 기존 석유화학보다 훨씬 까다로운 방폭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소 그 밸류체인별 위험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생산에서는 향후 그 수전의 설비 내 산소와 수소에 대한 혼합 위험이 존재하고 저장 운송 분야에서는 마이너스 253도의 극저온의 액체 수소의 상태를 유지하여 운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상태에서는 700과 이상의 초고압으로 용기를 이용하여 그 기밀성을 유지한 다음에 운송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그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방폭과 관련된 인력은 기존 지식을 넘어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심화 과정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 AI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 기존의 그 사고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을 예측해서 미리 전원을 차단하거나 점검, 알람을 발송하는 사고 전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CCTV와 결합해서 방폭 구역 내 작업자의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비인가자 침입, 미세가스 누출들을 실시간으로 검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장과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방폭 구역을 설계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폭 인력의 그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거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방폭 인력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자율적인 양성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에 의해 쌓았던 고숙련 전문가들이 거의 지금 퇴직 시점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지식이 새로 유입되는 인력에 전수되지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신규 유입되는 인력들이 대부분 이론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방폭 구역에서의 유지 보수 역량이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내 방폭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격 제도가 미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방폭 관련되어 있는 전문 자격의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방폭 관련된 인력을 교육하는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도 가능한 한으로 인한 권고적 표시가 되어져 있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설이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폭 설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되는 규제가 미흡합니다. 가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스 시설 시공업이 1종, 2종, 3종으로 되어져 있어서 시설 규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종류가 양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 방폭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지역, 뭐 1종 장소든 2종 장소든 이러한 데에서도 방폭 일반 전기 공사 업체가 지금 방폭 전기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러한 시설들을 또한 운전하는데도 비전문 인력에 의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격제도의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의 해석이 기관이나
감독관, 사업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방폭을 다루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좀 약간씩 다 해석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방포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증 자격 제도의 도입입니다. 지금 그 실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일부 기관들이 그 방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 베이스는 ICEX에 의한 COPC, ICEX COPC에 의한 자격자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강제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증 자격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술 표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민관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실시간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여 T자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향후 이 방폭 인력에 의해서 그 첨단 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 다 마치고요. 오늘 제가 그 했던 내용 자체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기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에 앞서가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용원 센터장님이 지금 도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예, 늦게 오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은 한국폴리텍대학교 직업교육연구원 심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강민관 교수님,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중민 부장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성희 부장님, 한국가스안전공사 오종환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육범 위원장님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건강상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토론회는 박경환 회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심원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심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토론회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라서 앉아서 하는 제가 좌장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해도 되겠죠? 가운데 앉아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뉴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관심 있게 뉴스에 관심 없으신가요? 이란 전쟁이 가장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란 전쟁을 보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기름? 석유? 예. 예, 우리 오늘 주제와 맞는 폭발이죠. 예. 그래서 이 폭발이라는 게 그 요인 원인은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어떤 이제 미사일이 공격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든 아니면 오늘 우리 주제처럼 예방이 불가해서 방폭 사고가 발생하든 뭐 크게 원인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가 과학 기술에 비추어서 이 폭발 사고는 더욱 더 가중되고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우리 지금 AI 시대,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고반도체 시대,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시대에는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높은 온도, 높은 압력,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폭 기술에 대한 그 산업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이에 따른 전문가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방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방폭 인증제도 갖고 있지 못하고요. 더불어서도 이 방폭이라는 특정 기술을 그냥 산업안전이라고 치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높은 식견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방폭 기술에 대한 거를 산업화를 내재화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지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좀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한국폴리텍대학의 강민관 교수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첨단 AI 시대에 방폭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런 방폭에 대한 중요성에 불구하고 우리 산업계 또는 인력 양성 체계에는 아직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한국폴리텍대학교 강민관입니다. 우선은 방폭이란 단어 자체가 좀 낯설긴 한데요. 원래 방폭이란 게 폭발 방지를 줄임말을 이제 방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폭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SK 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방폭 시스템을 갖췄다면서도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에 이어 넉 달 만에 7명의 중상자를 낸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 폭발 사고 이틀 만에 나경수 대표이사가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원인 파악 및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계당국은 합성수지 재생공정 내 밸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누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석유화학 공장은 폭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방폭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방폭 시설에 관련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당사는 항상 그 수준 이상으로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요. 항상 중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지만 7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사고 수습 이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자문위원회를 자체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한 문서와 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안전 확보 문제로 아직 합동 감식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사의 핵심인 사고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기업들은 각기 방폭 시스템을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일정 이상으로 다 선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폭발 사고가 일어날까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폴리텍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요. 발표 내용을 지금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너무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그 김기회 회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산업이 첨단 산업화되고 고밀도가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제조 2000년대까지는 단순 제조였어요. 그냥 프레스로 뭔가를 찍어내고 그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화학 1위를 하다가 지금은 좀 약간 좀 침체돼 있기지만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전부 다 폭발을 일으키는 가연 물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쓰고 많이 생기면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폭발 사고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사고 사건에 대한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기도가 당연히 많습니다. 누출 사고가 155건, 그다음에 안전기준 미준수가 95건이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울산광역시가 50건,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왜 경기도 얼핏 보면은 울산광역시가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 단지가 가장 밀접해 있는 가장 큰 산업단지거든요. 근데 3등을 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1등을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고 중소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폭발 사고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는 가장 크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직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사업장 내 폭발 위험 장소 설치 여부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가지고 설비가 갖춰져 있냐라는 것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업은 대부분 다 우리 회사는 방폭 설비가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70% 이상이에요. 그만큼 대기업에서는 방폭이라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인 기업도 있고 5인 기업도 있고 뭐 30인 이하 기업도 많지만 그런 기업에서 방폭 설비, 그러니까 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기라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내 방폭 전문가 고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39%,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방폭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39%, 중소기업은 17%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대기업에서 39%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의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방폭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뭐 그런 위험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방폭 자격증이 없으면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방폭 IEC 국제전기위원회가 인증하는 자격증이 없이는 위험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봤는데요. 대기업에서가
관련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개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관련 개정법이란 게 뭐냐면 IC 10079가 방폭 관련 설치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설치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라라고 해서 매년 IC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업데이트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 24%, 중소기업이 30%, 중소기업이 약간 그나마 조금 낮긴 한데 요거는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인식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김기회 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저희 나라에 이제 외국에서 만드는 그 규정이 업데이트되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분야에 적용하는 데까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안전관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강제성을 가지고 법 개정의 강제성을 가지고 이거를 제도화 해주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 그냥 따르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기업의 회사 CEO나 그런 분들은 안전관리보다는 매출 영업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좌우지하지, 옛날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을 때는 아예 그 부분은 거의 안전에는 거의 그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이야 울산 같은 경우는 뭐 SK부터 시작해서 S오일 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몇백억씩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 기준에 있는 COPC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SK 말고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방폭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 자체를 인증받아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방폭 안전관리라는 건 이제 방폭입니다. 방폭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하고도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고요. 삼성은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아마 이제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방폭 관련해 가지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정도가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 지역에서 안전관리자,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전기, 화학, 뭐 에너지, 건축 분야도 안전 건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통합했을 때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만약에 위험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방폭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제 사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사진이 한 15년 전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 너무 젊은 사진을 해놔가지고 저도 지금 지금 국제 자격증을 땄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땄는데, 보시면 우리나라에 아까도 김기회 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전기공사 면허를 따려면 전기공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전기공사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회의실에 있는 형광등에 전기공사를 한다고 예를 치면 전기공사 업체에서 전기공사 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방폭 공사를 하려면 등 하나 연결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케이블이 일반 케이블이 아니고 그 케이블의 특성을 알고 그거를 이제 밀폐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정션 박스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난이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난이도 필요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50만 명에 대해서 재교육이 필요하고, 이 재교육이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주셔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폴리텍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울산에서만 지금 방폭 교육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지금 울산 이제
이제 방폭안전교육센터라고 조그만하게 이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폭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0명씩 매년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리텍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방폭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제 방폭 자격증이 001부터 이제 011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시 이제 재분할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 직종, 그러니까 직종 개발을 해가지고 안전관리, 우리 폴리텍에서도 안전관리 학과, 그러니까 산업안전학과가 이제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산업안전학과에서 지금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더 추가한다면, 만약에 이게 제도화가 되고 50만 명 이상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다 그러면 우리 폴리텍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도적으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방폭 그 수요 인력이 우리 첨단 산업에 따라서 50만 명 정도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현재는 국가적으로 구조화 또는 공공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김기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폭발 사고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게 우리 그 가연성 물질, 특히 이제 우리 수소 관련된 화학 물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꿈의 에너지는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꿈의 에너지? 꿈의 에너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사님 혹시 뭔지 아세요? 태양광.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태양광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수소의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마 이제 그 머지않은 미래에 무한 에너지를 쓸 건데요. 그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 폭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수소 폭탄입니다. 수소 폭탄이 폭발력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핵융합 발전은 그 수소를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 등으로 화학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핵폭탄이고요, 수소폭탄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거꾸로 하면 우리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되겠죠. 어쨌든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런 폭발 사고는 계속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인재 양성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많이 급증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산업안전 관련된 방폭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육범 저희 위원장이 발표를 하기로 했고 내용도 이미 인쇄가 됐는데 갑자기 그 허리 통증 때문에 오늘 수술 일정이 있어서 제가 좀 대신하게 되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약간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를 잠깐만 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회원은 1000명인 기술사 회원들로 1000명입니다. 저희는 16개 정도의 전문 기술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산업안전, 방폭, 전기 이런 것과 관련되어 방폭기술위원회, 위험물기술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플랜트기술위원회 등 전문 기술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매달 한 번씩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문성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장 적용 실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산업안전 PSM이라든지 뭐 또는 가스안전 뭐 SMS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폭과 관련된 많은 그 점검, 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산업안전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진단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들을 방폭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현장과 실제 도면과의, 그러니까 도면과 실제 현장과의 불일치성들이 대단히 많고요. 도면의 관리라든지 폭발 범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도 부서 간에도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즉 여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PSM을 유지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방폭 기구나 이제 장비와 관련돼서 저렇게 이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식 자체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관리의 상황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죠. 엿볼 수 있는 거. 명판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렇게 위험물 저장소에 비트 같은 경우는 존 1이 기본적으로 표기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존 2로 표기가 됐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적인 실수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들을 설치한 밑에 보면 이제 실링 피팅을 아예 빼먹은거나 이런 경우도 다수가 방폭함에 연결되는 전선의 배선 과정에서 실링 피트가 누락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사례가 위에 3개 보시면 실링 피트 피팅을 거꾸로 이제 달아놔 가지고 C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공 미스이자 감독 미스고, 유지 관리에서도 한번 시공된 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수십 년간 저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빠졌는지 중간에 빠졌는지 저렇게 방폭 기구함에 그 조임을 하는 볼트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플렉시블 튜브에 저런 파손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랜드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랜드 케이블의 어떤 방폭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분진 폭파 지역인데 방폭 그 인증은 이제 가스로 받은 방폭함을 설치한다든지, 밑에 보시면은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 피팅류가 완전히 빠지고 개구부가 존재하고, 이러한 형태로 실제 현장에서는 저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발견되지도 않고 발견되어서 조치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발전소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서 전문가들이 또 진단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처럼 방폭 전기 기구의 점검 유지 관리 절차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폭 인증서, 처음에 설치했던 인증서라든지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자, 담당자 교육 훈련이라든지 자격 부여 이런 것들이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제조와 관련된 자료들도 누락 또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폭발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자료가 없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방폭 기구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없고, 그다음에 인증서의 합격 유효 기간, 즉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유효성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 지역 구분도도 누락된 것들이 많고요. 방폭의 타입에 대한 것과 실제 설치된 타입의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현장에서 일관되게 거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도 이제 강민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초기 위험 지역에 대한 가스 폭발 또는 그 위험성 증기,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위험물의 안전 과정에서부터 위험성 평가 개념과 전문 기술자에 의한 이런 디자인, 베이직 디자인이 좀 컨셉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 이게 이제 전기 설비라든지 같은 이제 기계 설비 쪽에 연결될 때는 또 반드시 그런 설계 인증의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기 시공과 관련돼 말씀하셨지만 시공, 그리고 이거를 감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증 필요성,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빠졌지만 사실은 제3자의 확인, 리체크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뭐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리체크 기능, 사회적 리체크 기능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소방에서는 뭐 이런 방폭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 시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해서 안전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는 시행 규칙에서 제조소 등의 계측 장치, 제어 장치, 안전 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선언적입니다. 선언적.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이지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이어야 되는데 이게 목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것들을 시행하는 그 시행규칙 별표 4에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따라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방폭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거나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적으로 큰 뭔가 그 사각이 존재한다, 안전의 사각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보시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뭐 어찌됐건 방폭 설비를 해야 된다 해야죠. 가연성 가스, 뭐 인화성 물질, 그 다음에 먼지가 있는 곳, 그러니까 뭐 분지 폭발 위험 장소, 그 다음에 화학류와 같은 폭발물, 마찬가지로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이런 것들은 에 대해서는 방폭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뭐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직무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내용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 관리법에도 뭔가 권고적인 사항은 있지만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방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위험물 시설의 안전, 이번에도 이제 그 탱크에 그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났고, 그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방폭 기구의 사용이라든지 취급 방법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뭔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위험물 취급 관련해서 현장과 도면의 불일치성, 그다음에 우리 현재 그 굉장히 위험물 취급하는데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산업 환경을 비춰볼 때 매우 불안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학교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노출되는 쪽으로 제가 계속 가르치고 양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갑작스럽게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공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좀 자각하고 관련 좀 규정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빨리 그 현장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중민 부장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이런 위험물질 취급 관련해서 인하점 적용 관련해서 논란이 일른다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인하점 관련된 논점이 또 무엇이고 이런 기준에 대한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종민입니다. 제목이 제가 발표 자료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인화성 액체 폭발 위험정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좀 갑자기 지구 온난화 이야기가 나와서 좀 뜬금 물음표가 있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의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요약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와 기준 관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 이야기입니다. 지난 50년간 대기 최고 온도는 약 4, 5도, 이건 국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승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그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기준과 한국 기준을 이 NFPA 497 코드를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절대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NFPA 코드가 제정된 19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대기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추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NFPA 코드 497이 이제 우리가 플레이머블 리퀴드 인화성 액체하고요, 그다음에 컴버스티블 리퀴드 가연성 액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준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50년 전 제정될 당시에 인화성 액체 기준이 이제 37.8도 이제 화씨 100도 F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지구는 뜨거워졌는데 그 인화성 액체 기준을 그대로 따라도 될까의 그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된 기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서는 2023년까지 상온 취급 인화성 액체 폭발 위험정서 산정 대상을 인하점 40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KS 표준 60079 10-1 우리 가스 폭발 위험 장소 산정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이죠. 에디션 2에서 이하 좀 길기 때문에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그 부속서 K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NFPA 497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37.8도의 약간의 안전 설계 마진을 줘서 한국에서는 40도를 적용을 해왔고요. 관련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좀 편리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코시아 가이드로 2-180 2020에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예측 가능한 작동 조건에서 상온 인화점 40도 이하의 액체를 명시하였으나 KS와 내용이 중복되고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가이드는 2023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는 2024년도에 한국산업표준 에디션 3가 등장하면서 그 제5.3.1항에 보면 국내 법규 요구 사항이 부속서 K보다 우선한다, 이 내용이 등장하면서 지금 인화성 액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보면 그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60도 이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도 이하의 인화점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방폭 폭발 위험 정도 산정을 해야 되고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앞 페이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 기획평형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증기압 변화 곡선인데요. 이게 클라페롱 방정식이라 그래서 요약하면 대기 온도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증발량이 7% 정도 상승한다는 그거와 관계되는 그 이론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가 근간으로 삼아왔던 NFPA 497 최신 버전 2024년 버전에서도 관련 내용은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이 API 코드 RP505인데요. 이 또한 한국산업표준 부속서 K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좌측 도면이 있고 우측 도면이 있는데, 좌측 도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인화성 액체 저장 탱크에 대한
폭발 위험 장소 산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측은 가연성 액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화점 38도 이상 60도 이하 여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기준도 최신 자료인데 그 태양열 복사에 의해서 외부에 노출됐을 때 외부에는 상황을 그 non-hazardous area, 그러니까 비위험 장소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액체인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련 좀 쉽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콜셰 가이드 P-42고요. 알코올과 물 혼합액의 순도별 연소점, 인화점에 대한 실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태그 밀폐식인 경우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드리고자 이 농도에 있는 물질들을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에탄올 5%짜리가 우리가 뭐 다들 좋아하시는 맥주입니다. 맥주가 인화점이 그렇다면 60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이 알코올 15%인데 얘가 인화점이 43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맥주 탱크의 외부에 누출이 일어났을 때 여기 기화되는 부분에 전기적 점화원이 작용하면 폭발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선이 너무 과잉 설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양쪽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0년 전에 제정되었던 NFPA 코드를 38도 기준을 좀 보수적으로 40도를 우리가 최근까지도 그걸 이제 준용해 왔는데 이 부분이 대기 온도도 높고 위험할 것 같으니 일단 여러 가지 정황에서 에디션 3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삭제가 되고 그 한국 법령이 우선한다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 관련 조항에 적용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인화성 액체 60도인 부분이 사실 그 흔적을 따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규칙 별표 1이 나오는데 근데 안전보건 규칙 별표 1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별표 조항들은 모든 적용 조항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규칙 별표 1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규칙 제16 16조에서 정한 작업 장소의 보관 양에 대한 내용, 17조에서 정한 그렇다면 거기에 비상구의 설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225조에서 정한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충격, 가열, 마찰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적용 기준이 별표 1인데 거기에서 인화성 액체 60도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인화성 액체니까 맥주가 누출되면 외부에서 폭발을 할 수 있으니 방폭 구조로 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안의 심각성을 좀 갖고 있는 게 재원은 좀 빠져 있네요. 네. 그래서 최근 정부 기관의 어떤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인화점 60도 이하에 대해서 방폭 구분도를 폭발 현장소 구분도를 산정을 하고 방폭 구조를 설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음 페이지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제안분 결국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설계, 시공, 검사, 정비 전체 사이클에서 전문 인력 활용이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내용에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하고요. 권고가 아닌 법제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내 권고 지금 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한번 살펴봤는데 COPC 교육이 존재를 하고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좀 다행스럽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KGS 코드 GC101에서 104에 따라 폭발 방폭 시설 설계사 그래서 COPC 아마 002하고 좀 부합될 텐데 위험 장소 산정에 대한 교육은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고 저도 참고로 그 시험을 쳐봤는데 이게 기술사도 떨어지는 시험이더라고요. 공항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수계산을 통해서 장소 산정까지 모든 실습을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으로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교육은 우수한 교육이고 고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양성이 돼야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지금 퓨처로 남겨둔 분야가 가스안전공사에서 방폭 설비 설계사나 방폭 시공자, 방폭 관리자, 방폭 정비자 이런 교육을 퓨처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나머지 COPC 관련 국제 기준과 좀 부합화시켜서 진행하시려는 의미가 아닌가 싶고 다만 제가 들여다봤는데
또 이 자리에 오늘 폴리텍 대학에서 주관을 해주신 만큼 그래서 우리 폴리텍 대학이 전문 기술 기능 인력 양성에 아마 가장 특화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전문 기술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문 기능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후에 시공검사 정비 전문가의 이런 자격 양성 과정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또 안전보건공단 폴리텍 대학에서 전문 기능인 육성에 앞장서 주신다면 또 이게 법제와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발표하신 내용에 기초하면 기후 적응형 위험 평가 체계 전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폴리텍이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노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김태선 의원실에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벌어지는 인하점에 대한 논란도 이 기후 적응형 위험 평가로서 우리 체계를 전환하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법제화, 그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 더욱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이 토론해 주신 세 분께서는 현재 우리 제도가 좀 미비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향후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남은 두 분께도 제가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뭡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요. 두 분께서는 조금 더 앞으로 우리 희망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토론의 내용에 좀 담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공단의 김성익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된 기준을 만들거나 또 실행하는 데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KS와 이 방폭 관련된 IC와의 어떤 공백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문제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의 방폭인증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KTL이나 KGS 유관기관에서도 다 참석해 주셨고, 또 보니까 참석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 방폭업계에 계신 분들이 참석해 주셔갖고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방폭 어떤 표준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폭 분야 국내 법규의 어떤 고용노동부 기준에 이제 법적 근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1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시면 이제 어떤 전기기계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산업표준 즉 KS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인증받은 방폭 기기에 대해서 현장 사용자 측에 이제 설치가 되면 사용자 측은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 기준이 이제 IC나 KS도 사용자 표준이 계속 재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표준 재개정 관련돼서 좀 개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KS 같은 경우는 이제 방폭 같은 경우는 이제 IC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KS 재개정은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의 이제 권한으로 돼 있고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에 이제 표준개발협력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COSD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관으로 이제 기표원 산하에 이제 한국표준협회가 대표 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하위단에 저희 COSD 기관으로 저희 공단이 지정돼서 KS 재개정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이제 IC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준 개발,
이제 뭐 기술 분과라고 하는데 이제 TC 단위에 관한 것은 이제 표준 관리 이사의 SMB 기구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뭐 가스안전공사나 우리 KTL 저희 공단 세 개 기관이 인증하는 것은 이제 캡이라고 해서 접합성 평가 이사에 근거로 해서 ICEX 시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참고 현황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그 IC 산하 이제 TC 기술 분과가 어제 기준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약 116개소 TC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위 단으로 이제 서브 커뮤니티라고 해서 114개 기관, 또 그 말단 기관으로 해서 약 워킹 그룹이 1,595개 그룹이 이제 상시 국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C 31이 이제 방폭 관련 기술 분과인데요. 회원국은 약 54개 기관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 관련해서는 이제 회원 국가가 약 31개 국가, 인증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66개 기관이 국제 방폭 인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관련 표준인데요. 이제 저희 뭐 기기 인증, 그러니까 설치 검사 이런 사용자 표준하고 별도로 저희 기기 자체 인증하기 위해서 이제 준용하는 국제 기준인데요. 이 IC 600790번이 이제 일반 요구 사항이고 그 0번부터 해서 쭉 이제 뭐 내압 방폭 구조, 뭐 비전마 방폭 구조, 몰두 방폭 구조 쭉 나열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스 검지기, 붐진 방폭 구조, 이제 특수 방폭 구조 이렇게 주요 기기 인증에 대한 표준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시면 그 기기 같은 인증에 IC는 이제 명시돼 있지만 일부 뭐 특수 방폭 구조 같은 경우는 뭐 KS 규정 자체가 현재 부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 검지기의 어떤 기능 안전 시스템, 트랜스미터 사용 관련 통합 버전도 케이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C에 있지만 아직 KS에서 준용하지 않고 있는 기기 표준이 일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이제 그 국제 기준을 보면 일단은 그 필요성에 따르면 이제 10-1번이 이제 방폭 지역 구분 가스 증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0-2가 분진 방폭 위험 지역 구분을 설정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14번, 17번이 이제 설계, 선정, 설치, 그다음에 기기 인증받은 기기를 설치할 때 이제 표준으로 삼는 게 17번인데요. 유지 보수 검사. 그다음에 19번이 기기의 수리 및 재생입니다. 요 세 가지, 5가지가 이제 중요한 기기 방폭 기기 인증받은 기기를 설치할 때 이제 사용자 측의 저 표준을 근거로 어떤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제 검토해야 되는 이제 상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비정기 분야 이제 표준인데요. 이제 기계적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그 저기에 있는 36번, 37번 보시면 이제 IC 규정에는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KS에는 이제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 시스템 표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39, 40번, 42, 43 이렇게 있는데 저 재개정 연도에 보시면 뭐 TS라고 돼 있는 것은 뭐 연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테크닉 뭐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했고 테크니컬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표준으로 이제 확정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어떤 워킹 그룹에서 작성한 기술 사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표준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임시 성격의 표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이제 TS 단위에서 정식 표준으로 오면 이제 IC 뭐 60079 시리즈에 담기는 거고요. 만약 저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본 표준에 반영되기 전에 이제 폐지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신 그 전문 인력 자격 관련해서는 이제 44번에 이제 TS 단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제 국제 그 규격 전문 COPC 전에 개인 방폭 분야 접합성 인증은 현재 TS 수준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강제 인증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강제 인증이 아닌 어떤 저희 그 ICEX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 최상위 단 방폭 인증 관련 뭐 규칙인데요. 거기 룰 05번에 의해서
그 COPC의 어떤 개인 방폭 전문 인력을 어떤 요구하는 기술 지침 규칙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기 인증이야 뭐 저희 인증기관에서 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보통 표준의 KS하고 IC 버전 보면 그 홈페이지 들어보면 이력 현황이 다 떠 있거든요. 근데 뭐 진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냥 에디션 차이로 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질 안전 구조는 KS는 에디션 6.0인데 IC는 7.0. 그래서 KS가 1.0이 좀 낮은 개정이 안 됐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IC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뭐 들어가 봤는데 보면 뭐 AMD라고 해갖고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부분 수정한 이력도 있고 그다음에 코리젠덤이라고 해서 COR이라고 하는데 오탈자 수준의 수정한 이력까지 세부적인 어떤 재개정 사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제 버전 차이를 쉽게 뭐 구분 못하고 쉽게 이 버전 차이로 보시면 확연히 뭐가 다른지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피원하고도 이렇게 좀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데 KS가 기피원 같은 경우도 보면 IC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KS를 준용 받아들이는 정합화 작업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업장에서 어떤 수용 가능성을 미리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그게 준비를 해야 IC 기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아들일 KS 개정이 이루어져야 좀 완만한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방폭기기 사용자 표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참고로 뭐 14번 설치 그다음에 17번 검사의 갭 차이를 제가 그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제 14번 설계 선정 설치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IC는 그 2024년 에디션 6.0 버전이고요. KS는 2013년 에디션 5.0 그래서 에디션 차이가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17번 같은 경우는 IC가 2023년 에디션 6.0 버전이고요. 저 KS는 저기 오타나인데 확인해 보니까 2013년 에디션 5.0 버전. 그래서 두 개 다 1.0 정도 버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기의 수리 재생 관련해서는 IC 표준이 이제 에디션 5.0 2025년 버전이고요. KS는 2019년 에디션 4.0 버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갭 차이가 난 거는 원래 저희가 COSD 기관이다 보니까 뭐 인증 기관이나 이런 각계 전문가 통해 갖고 14번부터 해서 이제 17번, 19번 그 방폭 어떤 전문 인력들이 바로 선진 표준을 좀 참조할 수 있게 그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기피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뭐 전문 인력 말씀하셨는데 이런 뭐 외국의 인증 기관이나 이런 국제 방폭 어떤 기구 분들을 만나 보면 어떤 제 뭐 개인적으로 항상 그분들한테 여쭤본 얘기가 방폭을 표준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 최소 몇 년 있어야 되냐 그걸 좀 물어보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기에 방폭 표준에 대해서 좀 구조나 이런 해석을 이해를 하려면 최소 기본적으로 5년은 걸리고 그다음에 그 방폭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최소 10년은 돼야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좀 자기네 그런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 인력 양성은 뭐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도입을 하냐 그거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통해서 또 앞으로 뭐 발전된 어떤 수단이나 방법 논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그 김성익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IC 기준에 따라서 KS 관련 정비 제도를 현재 많이 진행 중이셔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산업 현장의 정합성 또는 인력 체계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 많이 공감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표준을 이해하는 데 5년, 그다음에 적용하는 데 10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빨리빨리 선진국이잖아요. 폴리텍 대학은 더 빨리빨리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폴리텍 대학에서
이 표준 이해나 적용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하는데 앞장서서 이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오종환 부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김성익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KES가 IC하고의 정합석 부분을 많이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IC EX 체계가 국내 방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어떤 미래 발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가스안전공사의 방폭인증부장 오종환입니다. 저는 IC EX 체계에서 전문 인력 활용과 자격 인증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 내려갈 표를 끌어놔서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EC는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이고요. ICEX는 적합성 평가 위원회 캡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방폭을 다루고 있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EX에서는 우리 방폭 제품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4가지 인증 스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품을 인증하는 2번 스킴이 되겠고요. 유명무실하지만 ICEX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이제 인증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방폭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인증 스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킴은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데 6007 97번에 따른 검사 및 유주보수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부분, 그리고 60079 19번 수리 정비 및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체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COPC라고 하는 현장의 방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의 업무 능력을 인증하는 체계 스킴 5번, 이렇게 ICEX 방폭 인증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제품을 인증하는 2번 스킴과 기업을 인증하는 서비스 퍼실티 스킴 3번 스킴의 인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기업 인증은 이제 현장에서 검사 및 유지 보수, 수리 정비 및 재생을 하는 사업자의 기술 능력과 시스템을 평가해서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인증 체계의 기본 근간은 60079 14번과 17번, 19번에 의해서 인증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079 17번에서는 부속서 B에서 전기설비 검사 및 유지 보수의 책임자나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갖춰야 될 지식과 기술 및 적격성에 대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1과 2.2에서는 어떤 기술 능력이 있는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뒤편에 제가 글자가 자라서 잘 안 보이는데, 자 3.B3에서는 이런 전문가나 책임자나 현장 작업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적격성이 입증되어야 되는지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에서는 5년마다 이 적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19번 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을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자나 현장의 기술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6007구 19번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B3에서 그런 기술 능력들은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돼야 되는지를 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앞서 17번에서는 5년마다 이 적격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에서는 3년마다 이 적격성을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격성은 이 기업들이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 절차를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요번을 검증하고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인증되는 것이고 뒤에서 설명드릴 어떤 COPC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COPC 개인 자격 인증이라고 번역되는 COPC의 체계입니다. 자, 이 개인 자격 인증은 두 개 기관으로 나누어져서 업무가 통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TP라고 하는 교육 훈련 기관과 그쪽 그 RTP에서 시험 평가한 결과를 넘겨받아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COPC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교육 과정은 총 12개, 최근에 수소가 생기면서 12개 과정이 있고 이론 교육이나 실습 평가 자격 인증 후에 5년간 이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갱신의 절차를 밟아야 자격이 계속 유효한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00부터 11번까지 유닛 11까지 12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RTP나 12기관에서 유닛 12개의 유닛들을 그 직무에 따라서 그 교육 과정을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현장의 시공이나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478 유닛 478을 듣게 되면 품질 관리나 검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선행 과정으로 기본 과정인 001을 이수해야만 뒤에 다른 과정들 478이던 2번이나 8번이나 이런 과정들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항을 제가 I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국내는 이런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존재를 하고 인증기관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를 봤더니 인증기관은 11개 나라에 16개 인증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교육훈련 기관인 RTP는 25개 나라에 40개 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고무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격증의 나라라고 할까요? 자격들이 되게 많은데 보시면 25년도에 국내에서 등록된 인원수가 263명입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5년까지 6년 동안 등록된
인원수를 더해 보니까 약 1,250명 정도가 국내에서 COPC 방폭과 관련된 교육에 합격해서 인증을 받은 인원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6년간 해외에서 인증된 인원과 국내 인원의 비를 보면 국내 인원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육이 강제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C 요 교육의 이수 인원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뭐 규격의 표준에 의해서 RTP나 CB 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고개를 막 끄덕이셔서 빨리 끝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COPC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바라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제가 아닌데도 교육 수요가 많은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육 인원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조선소들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랭킹에 꼽히는 조선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이런 해외 선주들이 자기 배에 설치하는 방폭 설비들은 다 강제적으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설치하고 검사를 하게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이 방폭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강제화해서 강제로 교육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인력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적격자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우리 오정환 부장님의 고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한두 분 정도 혹시 전체적으로 코멘트 또는 질의가 있으면 잠깐 받고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계시면 일어나서 해당 소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산업안전 관련된 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패널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심호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정경훈 기획이사님께 폐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이사님, 예, 앞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폐회사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하고 너무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제 발제나 기조 연설부터 발제 들으면서 그냥 제가 메모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90년도 때 사실 산업안전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패러다임이 이제 너무 옛날 얘기라 죄송하지만 원진 내연 사건 이후에 우리 산업안전에 대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었어요. 그때서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중첩법까지 생기고, 지금은 또 새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새로운 산업 변화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방폭 관련돼서 이제 정말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에 대한 전문성도 엄청 깊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질로 중심을 할지 에너지로 중심을 할지 시설이라 될지 뭐 이런 게 다 다를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에서 항상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이제 그 설계 시공 뭐 그다음에 뭐 검사 정비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에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논란들이 항상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전문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제 뭐 안전관리자 특별법 생기면서 가장 중복됐던 것들이 이제 관리자를 전담으로 할 것이냐 중복으로 전담으로 할 것이 뭐 그냥 일반 관리자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됐던 것이 보수 교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뭐 교육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또 하나 쟁점이고 이제 오늘의 방폭의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적인 기술이고 분야도 많은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라면 사실 인력 양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수준 자체가 회계사나 변호사 정도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웃소싱으로 이걸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인력 양성의 초점을 지금 여기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각자 분야에서 얘기해 왔지만 저는 이제 일반 행정가적 입장에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는 어떤 그것을 담당해야 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찝어보니까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적어도 5개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방폭 관련된 부서다 이 부서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가스 안전 같은 경우는 산업부가 더 특화돼 있을 것 같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돼 있고 또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일반 기준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제도 설계가 먼저 설계된 다음에 인력 양성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논의가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논의하신 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이제 안전 담당할 때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지만 조선업협회들하고 한번 회의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전관리 수준보다는 사실상 외국 발주처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더 기준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설프게 국내 기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또 괜히 그 기업들의 어려움만 더 가중시킨다는 그런 몰맨 소리의 어떤 기업의 요구 사항들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또는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이런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그런 거와 함께 인력 양성도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폭발 위험 관리 체계 역시 첨단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현장과 관련 분야 발전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AI 인프라 첨단 산업 고도화 대응 폭발 사고 예방 전문 인력 체계 구축 전략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